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 몸은 어떻게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손끝의 아주 미세한 감각부터 시작해서 그 신호가 뇌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또 때로는 왜 잘못 전달되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대상, 바로 우리 몸의 복잡한 통신망, 말초신경계입니다. 네, 아주 멋진 출발점이네요. 뇌와 척수라는 그 중앙 컴퓨터에서 뻗어나와서 우리 몸 구석구석 저 멀리 발가락 끝까지 연결되는 정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죠. 정보 고속도로요? 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설계도 안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신경의 구조였어요. 보통 신경이라고 하면 그냥 가느다란 전선 한 가닥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그 바다 밑에 깔리는 거대한 해적 케이블처럼 여러 겹의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되게 복잡한 구조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견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신경이 전달하는 정보가 중요하고 또 신경 자체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이죠. 가장 안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신경안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신경 안막이요? 네, 이게 신경섬유, 즉 비유하신 전선 한 가닥 한 가닥을 개별 포장하듯이 감싸고 있습니다. 아, 전선의 그 피복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별 포장된 전선 여러 가닥을 한 묶음으로 만드는 중앙층이 바로 신경다발막이에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일종의 세관 역할을 하는 혈액신경 장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신경장벽이요? 네. 혈액 속에 있는 아무 물질이나 신경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깐깐하게 걸러내죠. 덕분에 신경 내부는 외부의 어떤 화학적 변화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안정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VIP를 위한 격리구역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선 다발과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들까지 통째로 감싸는 가장 바깥에 질기고 두꺼운 막, 이게 신경 바깥막입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이나 잡아당기는 힘으로부터 신경 전체를 보호하는 가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 삼중 보호막 덕분에 우리가 팔다리를 막 자유롭게 움직여도 신경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갑옷 안에 혈관도 같이 들어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신경혈관이라고 하던데 신경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당뇨병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경도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산소랑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의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세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아,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세포는 말 그대로 굶주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구조를 알면 병의 원리가 보이는 아주 좋은 예시죠. 와, 단순히 신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보호 시스템에 생명 유지 시스템까지 갖춘 하나의 작은 생태계였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견고한 케이블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 케이블 안에서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앗! 하는 그 반응이란 은근히 오래가는 통증의 느낌이 다른 걸 보면 정보마다 속도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정보를 똑같은 속도로 보낸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 몸은 정보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요? 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마리집이라는 구조예요. 마리집이요? 네, 마리집 신경섬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신경섬유를 마리집이라는 절연체가 소세지처럼 중간중간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아, 그래서 전기 신호가 맨살이 드러난 부분만 끙충끙충 건너뛰면서 전달되는데 이걸 도약전도라고 부릅니다. 징검다리 건너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덕분에 속도가 초속 100m 이상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와, 잠깐만요. 시속으로 따지면 360km의 시네요? KTX보다 빠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라는 운동 명령이나 무언가 만졌다는 촉각, 진동 같은 이런 빠른 반응이 필수적인 정보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민마리집 신경섬유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리집이 없는 민낯의 신경섬유죠. 아, 민마리집. 네, 신호가 건너뛸 곳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전달되어야 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느립니다. 이게 바로 국도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그 국도를 이용하나요? 욱신거리는 만성적인 통증이라든지 서서히 변하는 온도의 느낌, 아니면 소화나 혈압 조절 같은 자율신경 신호들이 이 국도를 이용하죠. 급하게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알려줘야 하는 정보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신경섬유의 굵기랑 마리집의 유무,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전달할지 결정하는 우리 몸의 효율적인 교통정리 시스템인 셈입니다. 우리 몸이 자원을 정말 스마트하게 배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설계된 시스템도 손상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신경을 한번 다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신경을 복구하는 과정이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로변석이라는 과정으로 시작된다고 하던데 용어가 좀 어렵네요. 원로변성을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위한 철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철거 작업이요? 네, 신경이 딱 잘리면 그 손상된 지점보다 먼 쪽, 그러니까 신호가 원래 가야 했던 목적지 방향의 신경섬유랑 마리집이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멀쩡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일단 다 부수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택한 걸까요? 그냥 잘린 부분을 이어서 붙이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중앙 컴퓨터, 즉 뇌와 척수로부터 연결이 끊어진 신경섬유는 어차피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영양 공급이 중단된 식물 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죽어가는 부분을 과감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대식세포 같은 우리 몸의 청소부 세포들이 동원돼서 붕괴된 잔해물들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주고요. 싹 치워주는군요. 네, 이 철거와 청소 작업 전체를 원로방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면 일단 죽은 가지부터 쳐내야 한다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깨끗해진 길을 따라서 신경이 다시 자라난다는 거죠. 하루에 1-2mm씩 자란다는 수치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런데 그 1-2mm라는 속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느린 속도거든요. 그런가요? 그래도 재생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1cm를 자라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리고요. 일주일이요? 네, 만약에 팔꿈치에서 손상된 신경이 손가락 끝까지 한 40cm를 다시 자라야 한다면 이론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와. 신경손상 환자의 재활이 왜 그렇게 길고 힘든 싸움인지 체감되는 수치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득하네요. 그런데 모든 손상이 다 이렇게 재생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팔베개를 하고 일어나서 팔이 저린 경험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장 가벼운 단계의 신경 손상, 신경 차단이라고 하던데 이때는 신경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손상 정도에 따른 첫 번째 단계인 신경 차단, 뉴로프락시아입니다. 이건 신경의 케이블 구조나 내부 전선 자체는 완전히 멀쩡한데요. 외부 압박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호 전달 기능만 마비된 상태예요. 혈액순환이 잠시 막히면서 마리집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풀리면 몇 분, 몇 시간 안에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신경 자체는 괜찮은데 기능만 잠시 멈춘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심하게 다쳐서 케이블 안에 전선 가닥, 즉 신경섬유가 실제로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축삭 절단, 엑소노타메시스입니다. 내부의 전선, 즉 축삭은 끊어졌지만 전선을 감싸던 튜브 구조 같은 지지대는 유지된 상태죠. 네. 이 경우엔 앞서 말한 원로변성이라는 대청소와 하루 1-2mm씩 자라는 재생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튜브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신경절단, 뉴로테메시스입니다. 이건 칼에 베이거나 심한 사고로 신경 케이블 전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아이고. 이땐 길잡이가 되어줄 튜브 구조까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신경섬유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자라거나 흉터 조직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고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적인 봉합이 반드시 필요하죠.
손상 정도에 따라 예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자, 이렇게 신경의 구조부터 신호 전달, 손상과 회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감각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피부에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진 전문 센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바로 감각 수용기들입니다. 우리 몸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많은 창구죠. 기능에 따라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계 수용기는 만지거나 누르는 압력, 진동 같은 물리적인 자극을 감지하고요. 유해 수용기는 조직이 손상될 만한 강한 자극, 즉 통증을 감지하는 위험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고유 수용기라는 개념도 정말 신기했어요. 눈을 감고 제 코를 만지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 몸 안의 GPS가 실시간으로 뇌에 제 팔의 위치와 관절의 각도를 보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고유 수용기 덕분에 우리는 내 몸의 자세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GPS가 고장나면 걷는 것조차 매우 부자연스러워지고 넘어지기 쉬워지죠. 아주 중요한 감각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 센서들을 적응 속도에 따라 나눈 부분이었어요. 처음 옷을 입을 땐 옷의 감촉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몇 분만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뾰족한 돌멩이를 밟고 서 있으면 그 아픈 느낌은 계속 유지되고요. 이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었죠. 네, 바로 빠른 적응 수용기 FA와 느린 적응 수용기 SA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정보 처리 전략이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오. 빠른 적응 수용기는 자극에 변화가 생길 때만 잠깐 반응하고 자극이 지속되면 금방 신호를 끄고 적응해버려요. 옷의 감촉이나 손목시계의 무게 같은 것들이죠. 아. 만약 이런 정보까지 계속 뇌로 보낸다면 뇌는 정보 과부하에 걸리고 말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차단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변화를 감지하는 데 특화된 센서군요. 새로운 자극이 나타났다는 것만 알려주는? 맞습니다. 반면에 느린 적응 수용기는 자극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요. 뾰족한 돌멩이를 밟고 있는 통증이나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당겨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요. 이건 우리 몸에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뇌가 그 상황을 잊지 않고 계속 인지하도록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결국 생존을 위해 진화한 아주 영리한 시스템인 셈이죠.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이네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즉 신경의 케이블 구조, 고속도로와 국도, 손상과 회복, 다양한 센서들, 이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는 부분이 바로 신경계 질환, 즉 신경병증 파트인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정말 천차만별이더군요. 네, 그래서 신경병증을 진단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포 패턴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일 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딱 하나의 신경 케이블에만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하나만요? 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손목의 좁은 터널에서 정중신경 하나만 눌려서 그 신경이 담당하는 엄지, 검지, 중지손가락만 저리고 아픈 겁니다. 아, 원인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 신경이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게 바로 다발신경병증입니다. 보통 양쪽 손발에 대칭적으로 그리고 몸의 중심에서 먼 쪽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료에 나온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장갑 양말형 분포라는 표현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장갑 양말이요? 네, 마치 장갑과 양말을 신은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저릿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취약한 신경, 즉 발끝으로 가는 신경부터 먼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신경뿌리병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랑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척수라는 중앙선에서 각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나들목, 즉 신경이 나무 뿌리처럼 시작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뿌리를 누르면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하게 아픈 방사통이 생기죠. 아, 이게 바로 신경뿌리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림이나 무감각 같은 감각 증상, 혹은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에 힘이 빠져서 발을 질질 끄는 발처짐 같은 운동 증상, 네. 그리고 무릎을 치면
다리가 올라오는 반사가 약해지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각, 운동, 반사는 신경의 3대 기능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기립저혈압이나 땀 분비 이상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자가 어떤 감각을 잃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면 손상된 신경이 진동이나 위치를 담당하는 굵은 고속도로 섬유인지 아니면 통증이나 온도를 담당하는 가는 국도 섬유인지까지도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모든 증상에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 몸의 말초신경계가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을 넘어서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며 또 역동적인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미세한 신경섬유 한 가닥의 구조부터 우리 몸 전체에 나타나는 증상까지 모든 것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아주 예민해서 쉽게 손상되지만 동시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정말 매력적인 시스템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서 신경의 재생 속도가 하루에 약 1~2mm로 매우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오래 숙이는 자세나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부자연스러운 손목의 각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신경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경 차단이나 심지어 축삭절단을 아주 조금씩 누적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년, 수십 년 뒤에 나타날 만성적인 통증이나 저림 같은 신경 문제를 오늘 이 순간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자신의 생활 습관이 이 섬세한 신경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